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기적 같은 모녀 재회 스토리입니다. 가난한 고아 출신에서 하루아침에 수백억 상속자가 된 한 여성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전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주인공은 박미순 씨, 올해 52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미순 씨는 성인이 된 후 줄곧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해왔어요. 20년 넘게 부잣집을 전전하며 살림을 도맡아 했습니다. 성실하고 부지런한 성격 덕분에 어디서든 인정받는 일꾼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집 한 칸 마련하지 못한 채 남의 집 새빵살이만 반복했습니다. 미순 씨는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어요. 7살에 고아원에 들어간 후 20살까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어요. 엄마가 채소 장사를 했다는 것 정도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자신을 키우다가 결국 보육원에 맡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워낙 어렸던 터라 왜 엄마가 자신을 보육원에 보냈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후 미순 씨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학력도 낮고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공장에서 일했지만 야근과 주말 근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어요. 그러던 중 가정부 일을 소개받게 되었고 이 일이 자신에게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집안일은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해봤던 일이라 어렵지 않았습니다. 미순 씨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청소며 빨래며 요리까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특히 요리 솜씨가 뛰어났어요. 고아원에서 주방 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익힌 실력이었습니다. 주인 가족들도 미순 씨를 신뢰했어요. 집을 비울 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급여는 박했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렇게 20년을 일했지만 미순 씨에게 남은 건 고시원 월세와 약간의 적금뿐이었어요. 노후 대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일자리 구하기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젊은 가정부들이 선호되는 시대였거든요. 요즘은 대학을 나온 젊은 가정부들도 많아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첫 직장은 강북의 한 아파트였어요. 40대 부부와 고등학생 자녀 둘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3년 동안 일했는데 주인 부부가 모두 직장인이라 낮에는 혼자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와 빨래, 요리까지 모든 집안일을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해서 일하기 좋았습니다. 두 번째 직장은 강남의 한 빌라였습니다. 70대 노부부가 사시는 집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하셨어요. 미순 씨는 할아버지 수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기저귀도 갈아드리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조금씩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거든요. 그 집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세 번째 직장은 외국인 가정이었어요. 미국인 부부와 두 아이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했어요. 그 집에서 간단한 영어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더 친절했어요. 실수해도 화내지 않고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아이들도 순했고 예의가 바랐어요. 네 번째 직장은 의사 가정이었습니다. 큰 병원 원장님 댁이었는데 정말 바빴어요. 병원 일로 집에 거의 없는 주인을 대신해서 집안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청소는 물론이고 정원 관리까지 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대우도 좋았어요. 보너스도 주시고 명절 때는 선물도 주셨거든요. 그 집에서 가장 오래 일했습니다. 다섯 번째 직장은 기업가 가정이었어요.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 댁이었는데 손님 접대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10명이 넘는 손님이 오는 경우도 있어서 항상 긴장해야 했어요. 음식 준비부터 상 차리기까지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보람은 있었어요.
손님들이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실 때는 정말 뿌듯했거든요. 그날도 미순 씨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 달 전에 일하던 집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후 고시원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주인 가족이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되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미리 준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이민 단다는 소식을 하루 전에 들었거든요. 가정부 소개소를 여러 곳 다녔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었어요. 나이가 50을 넘다 보니 젊은 사람들에게 밀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대학교를 나온 젊은 가정부들도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어요. 미순 씨처럼 고아원 출신에 학력도 낮은 사람은 더욱 불리했습니다. 면접을 봐도 대부분 나이 때문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운명처럼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정부 소개소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저택에서 요양보호사 겸 가정부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월급도 다른 곳보다 훨씬 좋았어요. 월 300만 원에 숙식 제공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미순 씨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고 치매 할머니를 돌본 경험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일했던 집의 할머니가 치매였는데 그때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미순 씨는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당장 그 집으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정말 어마어마한 저택이었어요. 대문 앞에 서서 집을 올려다본 미순 씨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지만 해도 600평은 좋게 될 것 같았고 3층짜리 양옥집이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정원도 넓고 잘 가꾸어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집 중에서 가장 컸어요. 이런 집에서 일할 수 있다니 미순 씨는 마음이 설렜어요. 지금까지 일했던 어떤 집보다도 컸습니다. 담장도 높고 튼튼해 보였어요. 대문에는 고급스러운 장식이 되어 있었고 인터폰도 최신식이었습니다. 정말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는 비슷한 규모의 저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더욱 놀랐습니다. 마당에는 분수대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잔디밭도 넓었고 화단에는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공원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원사가 따로 있는 것 같았어요. 잔디도 깔끔하게 깎여 있었고 나무들도 예쁘게 다듬어져 있었거든요. 현관 앞에 서서 벨을 누르니 곤문이 열렸어요. 현관에서 나온 사람을 보고 미순 씨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인상이 좋지 않았거든요. 눈빛이 차갑고 말투도 퉁명스러웠어요. 첫인상부터 별로였습니다. 당신이 박미순 씨요? 네, 맞습니다. 나는 김진수라고 해요. 여기 할머니 조카입니다. 들어오세요. 김진수 씨의 말투는 정말 퉁명스러웠어요. 마치 미순 씨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절실했던 미순 씨는 참고 따라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니 정말 화려했습니다. 현관부터가 호텔 로비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에 큰 꽃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가구들과 골동품들이 곳곳에 진열되어 있었고 대형 TV와 피아노까지 있었어요. 벽에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도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던 미순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영화 속에서나 봤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서재도 있었고 다른 쪽에는 바 테이블도 있었어요. 소파는 진짜 가죽으로 된 것 같았고 카펫도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창문도 크고 햇빛이 잘 들어와서 집 안이 밝았어요. 정말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거실만 해도 미순 씨가 살던 고시원에 10배는 되어 보였어요. 그때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김진수 씨의 아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이름은 최연희,
나이는 38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인상이 차가웠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 같았어요. 최연희 씨는 머리도 예쁘게 하고 있었고 액세서리도 번쩍번쩍했어요. 손톱도 예쁘게 꾸미고 있었고 향수 냄새도 진하게 났습니다. 정말 부잣집 며느리 같았어요. 하지만 왠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목소리도 약간 콧소리가 섞여 있었고 말할 때마다 건방진 느낌이 들었어요. 일은 간단해요. 우리 할머니 모시는 거예요. 최연희 씨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82살이신데 치매가 좀 있으세요. 몸은 건강한 편이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셔서 항상 옆에서 지켜봐야 해요. 식사도 챙겨드리고 약도 먹여드리고 밤에 돌아다니시면 안 되니까 잠도 같은 방에서 주무셔야 하고요. 미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치매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진수 부부의 표정이 왠지 불편해 보였어요. 마치 할머니를 귀찮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얘기를 할 때도 사랑이나 애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짐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2층 방에서 좀 보고 계세요. 잠깐 보고 가세요. 최연희 씨가 미순 씨를 2층으로 안내했어요. 계단을 오르며 미순 씨는 집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곳곳에 비싼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계단 난간도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나온 사진은 별로 없었어요. 2층 복도는 호텔 같았습니다. 카펫도 두껍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복도 끝에 있는 방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시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작고 왜소한 몸집에 새하얀 머리카락,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정정해 보였어요. 자고 계시는데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방 안도 넓고 깔끔했어요. 침대도 크고 편해 보였고 창문도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방 한쪽에는 화장대도 있었고 다른 쪽에는 소파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있었고 에어컨도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환경이었어요. 호텔 특실 같았습니다. 자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숨소리도 고르고 안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새로 오실 분이에요. 최연희 씨가 할머니를 깨웠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시더니 미순 씨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미순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생각보다 또렷했거든요. 치매 환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맑은 눈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박미순이라고 해요. 앞으로 할머니를 돌봐드리게 됐어요. 미순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미순 씨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생이 많겠네. 젊은 것이 여기까지 와서. 목소리도 또렷했어요. 정말 치매가 있으신 분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미순 씨는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치매도 증상이 다양하다고 들었으니까요. 어떤 때는 정상이고 어떤 때는 이상해질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할머니께서는 말씀도 잘하시고 정정해 보이세요.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그때 최연희 씨가 미순 씨를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귀띔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정상인 것처럼 보이실 때가 있는데 속으시면 안 돼요. 금방 또 이상해지세요.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최연희 씨의 말에 미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이상했어요. 지금까지 만난 치매 환자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일단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고 월급도 좋았으니까요. 무엇보다 숙식까지 제공된다니까 고시원비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미순 씨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김순덕이라는 분이었어요. 젊을 때 동대문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80년대 강남 재개발 때 땅을 여러 곳 사두셨던 게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집과 주변 땅값만 해도 수백억은 된다고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시던 분이 이렇게 큰 부자가 되시다니 미순 씨는 할머니를 존경스럽게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런 해안을 가지셨을까 싶었거든요. 그때는 강남이 논밭이었는데 그곳이 발전할 거라고 내다본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김진수 씨 부부는 할머니가 혈혈단신이라서 모시고 살게 되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고 형제자매도 모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카인 김진수 씨가 유일한 가족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무언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진수 부부의 태도는 별로였어요. 할머니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도 할머니가 안 계실 때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병원비만 자꾸 나간다. 치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 이런 식으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미순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무리 조카라고 해도 할머니를 그렇게 대해서야 되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의 집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어요. 자신은 그냥 고용된 가정부일 뿐이니까요. 더욱 이상한 건 김진수 부부가 할머니의 건강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아프시면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하면서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미순 씨는 점점 이상함을 느꼈어요. 할머니는 생각보다 정정하셨거든요. 식사도 혼자서 잘 하시고 화장실도 혼자 다니시고 심지어 책도 읽으셨어요. 정말 치매가 있으신 분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신문도 보시고 텔레비전도 집중해서 보셨어요. 그런데 김진수 부부가 나타나면 갑자기 달라지셨어요. 멍하니 있으시거나 엉뚱한 소리를 하시거나 아예 잠든 척하기도 하셨어요. 마치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미순 씨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미순 씨가 깜빡 잠이 깼어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달빛이 할머니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는데 표정이 너무나 또렷했어요. 전혀 치매 환자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잠이 안 오세요? 미순 씨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미순 씨를 돌아보시더니 씁쓸하게 웃으셨어요. 나이가 들면 잠이 안 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서.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또렷했어요. 정말 정신이 멀쩡한 사람 같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미순 씨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한참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미순아, 너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셨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순 씨는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부모님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컸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졌어요. 마치 무언가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른 것 같았어요. 고아원에서. 할머니가 중얼거리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순 씨는 할머니가 왜 그러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혹시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어요. 김진수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머니, 왜 안 주무세요? 새벽에 돌아다니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김진수 씨의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갑자기 표정이 바뀌셨어요. 멍하니 앉아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미순 씨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어요. 할머니가 일부러 치매인 척하고 계신다는 걸. 하지만 왜 그러실까요? 무슨 이유가 있으실까요? 미순 씨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할머니가 김진수 부부를 피하려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두려워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며칠 후 미순 씨는 또 다른 이상한 일을 목격했어요. 김진수 부부가 외출한 사이 할머니 혼자 2층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빠른 걸음으로요. 거실에 있던 등고를 열어보시더니 뭔가를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미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치매 환자가 금고 비밀번호를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걸음걸이도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건강한 사람 같았거든요. 할머니께 슬쩍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진수 부부가 돌아와서 기회를 놓쳤어요. 하지만 미순 씨는 확신했습니다. 할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걸요. 그날 저녁 김진수 부부가 할머니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걸 들었어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자는 내용이었어요. 할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좋아 보인다면서 혹시 치매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갑자기 엄청 흥분하시면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싫어. 병원 안 가. 나 아픈 데 없어. 그러면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셨어요. 김진수 부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미순 씨는 할머니를 진정시키려고 다가갔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할머니는 미순 씨를 보시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어요. 미순아, 내가 병원 가면 안 돼. 가면 안 된다고. 그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미순 씨는 할머니가 정말 무서워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병원에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았어요. 김진수 부부는 결국 포기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거부하시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미순 씨는 느꼈어요. 할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걸. 그리고 김진수 부부를 믿지 않으신다는 걸. 할머니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누군가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미순 씨를 불렀어요. 미순아, 이리 와서 앉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미순 씨가 침대 옆에 앉자 할머니가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미순아,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이 일을 하게 됐니?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으니까 별 수 없었어요. 고아원 나온 후에는 취직할 데가 많지 않았고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미순 씨는 당황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최연희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할머니, 또 잠 못 주무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할머니는 그 순간 다시 표정이 바뀌셨어요. 멍하니 앉아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미순 씨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더욱 확신했어요. 할머니가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다는 걸요. 그리고 김진수 부부 앞에서는 일부러 치매인 척 연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도요. 최연희 씨가 할머니께 약을 드리고 나간 후 할머니는 다시 미순 씨를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미순 씨의 손을 꽉 쥐시기만 했어요. 그 손길에서 미순 씨는 할머니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수 부부가 외출한 사이 할머니가 미순 씨를 조용히 불렀어요. 미순아, 잠깐 이리 와봐. 할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또렷하고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따라와. 할머니는 미순 씨의 손을 잡고 서랍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쪽 서랍을 열어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걸 봐.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여자가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젊은 시절의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품에 안긴 아이를 보고 미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마치 어릴 적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눈 모양, 코, 입술까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아이는 누구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 딸이야. 내가 50년 동안 찾고 있던 내 딸. 미순 씨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 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 오래전에 잃어버렸거든.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나는 동대문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어. 남편은 일찍 돌아가고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었지.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딸아이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이는 날이 태반이었으니까. 미순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어느 날 딸아이가 심하게 아팠어.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지. 그때 어떤 부자 아주머니가 나타난 거야. 딸을 좋은 집에 입양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난 처음엔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아무리 가난해도 내 딸인데. 하지만 그 아주머니가 계속 설득했어. 좋은 집에서 공부도 시키고 예쁘게 키워주겠다고. 나중에 다 크면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미순 씨의 마음이 쿵쾅거렸어요. 결국 나는 딸을 보냈어. 그게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할머니가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그 아주머니가 거짓말을 한 거야. 딸을 좋은 집에 입양 보낸 게 아니라 고아원에 보낸 거였어. 나중에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지. 고아원에서도 딸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 미순 씨는 온몸이 떨렸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자신의 과거와 너무나 일치했거든요. 할머니, 그 딸분의 이름이 뭐였어요? 박미순이야. 내 딸 이름이 박미순. 미순 씨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의 이름과 똑같았거든요. 할머니, 그 딸분은 언제 태어났어요? 1973년 3월 15일 봄에 태어나서 미순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미순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생년월일과 완전히 같았거든요. 할머니, 설마 저가... 그래, 넌 내 딸이야. 내가 50년 동안 찾고 있던 내 딸. 할머니가 미순 씨를 꽉 안아주셨어요.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의 모녀 상봉이었어요. 엄마, 정말 엄마세요? 미안해, 미순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를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미순 씨도 엄마를 꽉 안아드렸어요.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출생 비밀이 이렇게 밝혀지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엄마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 후로 나는 평생 너만 생각하며 살았어. 장사로 번 돈을 조금씩 모아서 땅을 샀지. 언젠가 너를 찾으면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큰 집을 마련한 거야. 할머니는 미순 씨의 진짜 엄마였어요. 이름도 김순덕이 아니라 박순덕이었습니다. 그럼 성함이 박순덕이세요? 맞아. 김진수 놈들을 피하기 위해 성씨를 바꾼 거야. 그럼 김진수 씨는 정말 조카가 아니었던 거예요? 응, 완전히 남이야. 몇 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서 혈족이라고 우기면서 들어온 거야. 거짓 서류까지 만들어서 말이야. 그래서 치매인 척 연기를 하신 거예요? 맞아. 내가 정신이 멀쩡하다는 걸 알면 더 노골적으로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할 것 같아서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었어.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김진수 부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미순아, 일단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 아직 때가 아니야. 엄마가 재빨리 사진을 숨기시고 다시 치매 환자인 척하기 시작했어요. 미순 씨도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미순 씨를 몰래 불렀어요. 미순아, 내일 변호사가 올 거야. 변호사요? 응. 박상현 변호사님이야. 오랫동안 내 일을 담당해주고 계신 분이야. 무슨 일로요? 유언장을 작성할 거야. 모든 재산을 너한테 상속하는. 미순 씨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랑 같이 살 수 있으면 돼요. 아니야, 미순아. 이건 원래 너 것이야. 내가 평생 너를 위해 모은 거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김진수 부부도 뭔가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저녁 미순 씨는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요즘 너무 정상인 것 같지 않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병원에 데려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겠어. 만약 치매가 아니라면 그럼 우리 계획이 다 틀어지는 거지. 후견인도 못 되고 재산도 못 가져오고.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어. 더 늦기 전에. 미순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김진수 부부가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급히 엄마에게 알렸어요. 엄마, 큰일이에요. 김진수 부부가 뭔가 의심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우리가 서둘러야겠다. 다음 날 오후 박상현 변호사가 왔어요. 다행히 김진수 부부는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순덕 씨, 드디어 딸을 찾으셨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변호사도 엄마가 딸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 빨리 유언장 작성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이순 씨가 친딸이라는 DNA 검사 결과도 가져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정식 유언장과 함께 DNA 검사 결과지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순 씨 머리카락으로 검사를 의뢰했었거든요. 99.9% 친자 관계로 나왔습니다. 미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봤어요. 정말 자신이 엄마의 친딸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미순 씨가 서명을 마치자 변호사가 설명해 주었어요. 이제 이 집과 강남 일대의 모든 토지, 그리고 은행 예금까지 모두 미순 씨 명의로 이전됩니다. 대략 계산해보니 시가 총액이 5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0억 원. 미순 씨는 그 금액을 들고 현기증이 날 것 같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가정부였는데 하루아침에 500억 원의 상속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김진수 부부가 들어오는 거였어요. 뭐 하는 거예요? 왜 변호사가 여기 있어요? 김진수 씨가 버럭 소리쳤어요. 최연희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엄마는 이제 더 이상 치매인 척하지 않았어요. 김진수 씨, 이제 연기 그만할게요. 연기요? 무슨 소리예요? 나는 치매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김진수 부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할머니,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해요. 나는 당신들의 할머니가 아니에요. 혈족도 아니고요. 박상현 변호사가 나섰어요. 김진수 씨, 이제 그만 떠나세요.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미순 씨입니다. 뭐라고요? 미순이가 뭔데요? 내 딸이에요. 내가 50년 동안 찾던 내 친딸. 김진수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그 가정부가 딸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증거도 있어요. 변호사가 DNA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정식 DNA 검사 결과입니다. 99.9% 친자 관계로 확인되었어요. 김진수 부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럴 수가. 우리가 3년 동안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모시고 산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노린 거죠. 엄마가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내셨어요. 당신들이 내 재산에 대해 나눈 대화 다 녹음해뒀어요. 녹음기에서 김진수 부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할머니가 언제 죽을까? 후견인이 되어서 재산을 관리하자. 이 집만 해도 수십억인데. 김진수 씨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건 경찰에 신고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최연희 씨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우리도 정말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잖아요. 정성이요? 내가 죽기만 기다린 게 정성이에요?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김진수 씨,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조용히 떠나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진수 씨가 버럭 소리쳤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는 떠나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들인 돈은 받고 가야죠. 무슨 돈 말이에요? 할머니 모시고 산 비용, 병원비, 생활비 다 합치면 수천만 원은 될 거예요. 김진수 씨, 오히려 당신들이 사기죄로 고발당할 처지입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최연희 씨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렇게 배신하시면 어떡해요? 배신이 아니라 정의예요. 결국 김진수 부부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유언장도 작성되었고 DNA 검사 결과도 나왔으니까요. 기억해둬요. 우리 절대 이대로 안 끝나요. 김진수 씨가 악을 쓰며 나갔지만 더 이상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게 김진수 부부가 떠나고 나서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미순 씨와 엄마만 남게 된 거죠. 미순아, 이제 정말 우리 둘이구나. 엄마! 꿈 같아요. 정말 꿈 같아요. 두 사람은 50년 만에 진짜 모녀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뭐 하고 살까요? 우선 너부터 편하게 쉬어라. 평생 고생만 했잖아. 엄마도 이제 편하게 쉬세요. 엄마가 미순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미순아, 엄마가 너를 보낸 건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엄마,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50년 동안 못다 한 모녀 간의 대화였습니다. 일주일 후 미순 씨는 동대문 시장에 갔어요. 엄마가 옛날에 채소 장사를 했던 그 자리를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은 다른 분이 장사를 하고 있었지만 엄마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엄마가 나를 위해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미순 씨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달 후 미순 씨는 결정을 했어요. 그동안 일했던 모든 가정부 동료들을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엄마, 이 돈으로 좋은 일 하고 싶어요. 그래라 미순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미순 씨는 강남의 가정부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열었어요. 나이 드신 가정부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순 씨와 엄마가 정말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50년 만에 만난 모녀는 서로를 아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수 부부는 결국 다른 곳에서 비슷한 사기를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박상현 변호사의 신고 때문이었죠. 이제 미순 씨는 더 이상 남의 집 가정부가 아니라 5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상속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엄마를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나도 미순아, 이제 우리 평생 함께 살자. 가난한 고아에서 하루아침에 상속자가 된 기적 같은 이야기. 하지만 진짜 기적은 50년 만에 만난 모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미순 씨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전에 일했던 집의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미순 씨가 갑자기 사라진 걸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순 씨, 어디 계세요? 새 일자리 구하셨어요? 미순 씨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루아침에 500억 원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황당했거든요. 네,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연락이 안 되니까 걱정됐어요. 혹시 몸이라도 아픈 건 아닌가 싶어서요. 미순 씨는 그런 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평생 남의 집에서 일하면서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복지센터를 준비하면서 미순 씨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단순히 돈을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직업 교육, 건강관리,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미순아, 내가 이렇게 큰일을 해내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 미순 씨의 일을 적극 도와주셨어요. 직접 센터에 나오셔서
가정부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미순이가 이렇게 컸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의 말씀에 가정부들도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들과 같은 처지였던 미순 씨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 희망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복지센터 개관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미순 씨가 그동안 일했던 집의 아주머니들, 함께 일했던 가정부 동료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까지 모였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서 평생 남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가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미순 씨의 개관 인사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가정부들은 자신들의 이야기 같아서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그 후로 복지센터는 정말 바쁘게 돌아갔어요. 매일 수십 명의 가정부들이 찾아와서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컴퓨터 교육, 요리 교육, 간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인기였어요. 미순 씨 덕분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이제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미순 씨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받은 행운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편 김진수 부부는 정말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박상현 변호사가 신고한 후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미순 씨 집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사기를 쳤던 게 밝혀진 거예요. 김진수 부부가 10여 년 동안 혼자 사는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변호사가 미순 씨에게 알려주었어요. 다행히 순덕 씨가 미리 대비하셔서 피해를 면했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미순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등골이 서늘했어요. 만약 엄마가 치매인 척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싶었거든요. 엄마가 정말 지혜로우셨어요. 나도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너를 만날 때까지는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지. 엄마와 미순 씨는 이제 정말 평범한 모녀로 살게 되었어요.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시장에 장 보러 가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순아, 내가 50년 동안 꿈꿔왔던 일상이 이런 거야. 저도 엄마, 평생 이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가끔 엄마는 과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미순 씨를 보낸 후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딸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말이에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면서도 계속 너를 찾았어. 탐정도 고용해보고 고아원도 여러 곳 찾아다녔지. 하지만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 힘드셨을 텐데.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어. 그래서 돈도 열심히 벌었지. 언젠가 너를 찾으면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었거든. 엄마의 사랑을 확인할 때마다 미순 씨는 감동했어요.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보낸 거였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복지센터 운영 1년 후 미순 씨는 더 큰 계획을 세웠어요. 전국에 비슷한 센터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엄마, 부산, 대구, 광주에도 센터를 만들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전국의 가정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 네, 제가 받은 행운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미순 씨의 복지센터는 언론에도 소개되었어요. 고아 출신 가정부에서 사회공헌가로 변신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센터에 후원도 해주고 자원봉사도 나왔어요. 미순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저희도 미순 씨처럼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미순 씨는 세상이 생각보다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미순 씨는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엄마와 함께였습니다. 미순아, 여기서 내가 자랐구나. 엄마는 고아원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딸이 어떻게 자랐을지 상상하니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괜찮아요, 엄마. 여기서도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미순 씨는 고아원에 큰 후원금을 기부했어요. 자신이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싶었거든요.
미순 언니.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던 동생들이 미순 씨를 반겼어요. 이제는 모두 어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족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요. 신문에서 봤어요. 언니처럼 성공하고 싶어요. 우리도 언니를 닮아서 좋은 일 하고 싶어요. 미순 씨는 고아원 동생들에게도 도움을 주었어요. 취업 지원, 학비 지원, 창업 자금 지원 등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제 미순 씨의 하루는 정말 바빴어요. 복지센터 운영, 후원 활동, 새로운 센터 준비까지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미순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가 걱정하셨지만 미순 씨는 괜찮았어요. 엄마,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야. 네, 알겠어요.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히 할게요. 그렇게 미순 씨와 엄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뒤로 하고 앞으로의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 거죠. 미순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습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알 수 없다는 날이 있습니다. 미순 씨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말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가난한 고아 출신 가정부였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수백억 원의 상속자가 되고 더 나아가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사람이 된 거니까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50년 만에 만난 엄마와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미순 씨는 전국의 복지센터를 다니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순 씨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평생 남의 집에서 일하며 살았던 그녀에게 찾아온 놀라운 행운,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을 되찾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